네,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은 KBS 탐사보도부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자체 분석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고 또 요 며칠 사이에 9시 뉴스를 통해서도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탐사보도부의 김용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탐사보도부가 했다는 그 실태조사 얘기는 또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현장 취재 얘기부터 좀 해본다면요. 예. 네, 저희 취재진은 10수명의 마약 중독자와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특히 심각하다고 여겼던 것은 마약류 의약품, 마약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실태였는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새벽 시간에 서울의 한 의원 앞의 모습입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취재진이 2차례 방문했는데 모두 이 모습이었습니다. 다이어트 성지로 유명한 병원인데요. 식약처가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과다 처방이 의심된다면서 기획 점검을 벌이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찾는 환자들이 많았는데요.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사람에게 식약처 조사가 있었는데 찜찜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만한 곳은 없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 이런 병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건데요. 다이어트 카페를 보면요.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았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병원 이름이 구체적으로 묻고 답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병원에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왔다고 하자 대뜸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향정비약으로 빨리 빼고 그냥 유지를 비향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향정으로 한 2-3달 빨리 딱 먹고 싹 빼고. 저희 취재진의 키와 몸무게도 재지 않았고요. 식약처에서는 체질량 지수 기준 등 엄격한 처방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 3분의 문진 정도로만 한 달치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식약처가 지난해 3분기부터 10개월 넘게 관련 기획 점검을 벌이는데도 너무 쉽게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김용덕 기자가 얘기한 그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문제가 되는지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약 또는 마약류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예, 네, 이 세 가지 개념이 어떻게 좀 구분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예, 정확히 설명드리면요. 법적 용어로는 마약류라고 하는데요. 그 아래에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등이 있는 겁니다. 흔히 하드드럭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정도가 심한 마약이죠. 이런 것들에는 코카인, 헤로인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마약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은요.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벤조디아제핀, 펜타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말합니다.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 예, 의료용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꼭 소프트 드럭, 즉 약한 마약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마약류인 필로폰도 향정신성 의약품의 일종이고 펜타닐 같은 초강력 마약도 의사 처방을 받고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입니다. 예. 이것들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예. 취재진은 한 20대 마약 중독 경험자를 만났는데요. 주로 허술해 보이는 병의원을 골라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처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펜타닐은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미국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그 중독자는 여러 병의원을 돌면서 적정 용량으로 치면은 1년치가 넘는 펜타닐을 한꺼번에 구해서 사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험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간판 노래부 한번 가보는 거죠. 허리가 너무 아픈데 원래 붙이던 진통제가 있어요. 패치인데 그거 좀 주실래요? 왜 이렇게 쉽게 주지 이거를? 진짜 아픈 게 맞나?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안 해보니까 약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해당 중독자가 다녀간 병원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예. 이 병원의 의사 역시 펜타닐 처방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취재진에게는 문제의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줬는데 자신이 적절한 펜타닐 용량을 잘 모르고 있었다. 너무 무지했고 무관심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의료 쇼핑 방지망은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 의사가 방금 전 발언한 것 중에 의료 쇼핑 방지망을 자기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부적절하게 처방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료 쇼핑 방지망이라는 게 뭡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요. 이것을 마약류 쇼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예.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의료 쇼핑 방지망, 줄여서 의쇼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산망을 이용하면은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내역 일체를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이런 예, 거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3월에 본격 가동이 들어간 이후에 2년간 평균 이용률이 0.04%에 불과합니다. 의사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데다가요. 로그인 등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듯한 진료 시간에 의사들이 활용하기 어렵다. 이게 의료계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연간 처방되는 마약류 의약품 건수는 1억 건 안팎인데요. 식약처는 의약품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발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의사가 351명이고 환자는 367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 의료 쇼핑 방지망, 발음이 좀 어렵군요. 이거를 하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탐사보도부가 실시한 마약 실태 조사, 어떻게 조사를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19살 이상 69살 이하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마약 사용 경험을 물은 건데요. 전국 단위 조사로는 처음 이루어진 마약 실태 조사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랬습니다.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의약품처럼 정당하게 처방을 받아 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 그 답변 결과가 3.2%가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평생 마약 사용 유병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유병률이란 게 뭡니까? 유병? 그런 정도가 나타나는 정도 비율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3.2%라는 게 100명 중에 3명 꼴이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단순 인구 비례로 계산해 보면 약 160만 명 정도 되고요. 예. 정확히 19세에서 69세 인구의 이 비율을 대입해 보면 최소 1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 사범이 18,000여 명 정도 되고요. 올해는 2만 명이 넘을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 60배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가 펴낸 세계 마약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세계 마약 인구는 2021년 기준으로 2억 9,600만 명입니다. 세계 전체 인구의 약 3.7%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보다는 확실히 낮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2004년에 한번 유병률 데이터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마약의 모든 합산 수치가 0.68%가 나왔습니다. 3.2%는 이것의 한 5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제출했을 때는 0.68이었는데 3.2로 이번에 조사가 됐다는 거는 그 사이에 그만큼 마약 경험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마약을 경험한 거를 내가 듣거나 본 적이 있는가? 이것도 물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10.4%가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마약에 대한 일종의 간접 경험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마약을 사용했다는 답변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정보를 묻는 조사의 특성상 이 질문이 더 유효한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마약 사용은 흔히 암수 범죄,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범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을 사용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나 수사기관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KBS 조사에서도 역시 이런 맹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병률이 우리 조사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3.2가 아니라? 예, 이게 과소하게 측정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태 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먼저 마약 투약 횟수인데요. 80% 이상은 5차례 이하였는데 경험자의 13.4%는 10차례 이상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전형적인 중독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은 3에서 4% 사이로 고르게 높게 나타났고요. 충청과 강원, 제주는 0에서 1%대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경제 수준별로는 상류층이 약간 높았지만 역시 모두 3%대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경제 수준별로도 저렇게 조사가 나왔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마약을 어떻게 손대기 시작했는가?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취재진은 앞서 나온 3.2%의 마약 사용 경험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누구를 통해 마약을 접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의료인이 49.2%로 가장 높았고요. 친구, 연인이라는 응답이 29%, 가족, 친척이라는 응답이 7.1%였습니다. 마약을 처음 사용한 장소도 역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병원을 꼽았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질병 치료를 위해서였다는 답이 단연 앞섭니다.
처음에는 주로 치료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마약을 접했다가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경로가 법적으로 별 문제 없으니까 이건 뭐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있는데도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 이상 마약을 해봤다는 응답자로 대상을 좁혀서 주로 어디서 마약을 사들였는지도 물었는데요. 예. 3분의 2 가까운 응답자가 역시 병의원을 골랐습니다. SNS, 해외 배송, 다크앱 같이 흔히 짐작하는 마약 구입 경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어도 마약을 구하는 주된 통로가 병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 사용해본 마약의 종류를 모두 골라달라는 질문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집니다. 가장 많은 답이 나온 대마를 빼면 졸피뎀을 포함한 진정제와 프로포폴, 살 빼는 약같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들이 모두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이른바 하드드럭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마약류를 언제 어디서 접했는가 이렇게 조사한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의원이 가장 높게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판결문 분석도 했다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마약 사범들 판결문을 분석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실제 사법제도 속에서 마약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분석을 했는데요. 2021년과 2022년에 확정된 마약 관련 판결문 가운데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 공개된 1심 판결문 5,1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피고인 숫자는 6,300여 명입니다. 형량을 분석해봤더니요.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비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마약 사범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단순 투약 사범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59.5%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공급 사범은 실형이 55.7%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는 28.8%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투약자에게는 단약의 기회를 주고 판매자는 엄벌하는 경향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에서는 이 단순 투약자의 경우에도 구속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판결문 분석 결과랑 또 아까 그 KBS가 탐사보도부가 실시한 그 여론조사 결과랑 비교해보면 좀 어떻게 나옵니까? 다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많이 나타나는 마약의 종류가 달랐는데요. 취재진은 판결문 가운데 무작위로 3천여 건의 판결문을 다시 분석해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들이 어떤 마약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마약들이 앞서서 나왔는데요. 아, 예. 1위는 필로폰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69%가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마가 23.7%로 2위였고 클럽에서 주로 사용되는 마약인 엑스터시가 7.7%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된 마약을 줄 세워놓고 보니까 눈에 띄는 약물들이 발견됩니다. 8위인 진정제인 졸피뎀, 10위에 벤조디아제핀류, 11위에 프로포폴, 12위에 마취제 마약인 펜타닐 등 병원이나 의원에서 처방받아야 하는 마약류 의약품들이 등장한 겁니다. 집계해 보니까 이런 마약류 의약품 사용자는 전체 투약 사범의 3.5%였습니다. 앞서 KBS 실태조사와는 다소 다른 내용인데요. 예, 적게 나온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태조사에서는 대마를 빼면 졸피뎀 같은 진정제, 프로포폴, 살 빼는 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 비율이 모두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있다면 판결에서 드러난 3.5% 비율은 너무 작게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작게 나온 거는 결국에는 그 형사처벌이 아까 그 뭐 하드드럭이라고 표현했나요, 김 기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이제 들어봄직한 그 대표적인 마약들 예. 거기에 이제 좀 집중돼 있다 보니 저렇게 통계가 나온다, 불일치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실제 사법구조에서는 이런 하드드럭의 재판이나 수사가 집중돼 있다고 보이는 부분인데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왜 이렇게 적게 적발된 건지를 그 이유를 판결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한 투약사범 102명 가운데 예. 절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적발된 경우가 44명으로 43.1%였고 필로폰, 대마 등 다른 마약과 함께 투약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35명으로 34.3%를 차지해서 대부분 비교적 적발이 쉬운 케이스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마약류 의약품만으로 오남용해서 처벌받은 경우는 23명으로 22.5%에 불과합니다. 필로폰, 코카인 같은 불법 마약류와는 달리 마약류 의약품의 특성상 병의원의 처방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나 마약류 사용으로
연장이 되거나 확장되지 않으면 그만큼 잡기가 어렵다는 예. 뜻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마약 수사를 하는 경찰관 역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혼자서 처방받은 거를 혼자서 오남용할 경우에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원래 한 알씩 먹어야 되는 걸 2알, 3알 한꺼번에 먹으면 그런 환각작용이 있고 그런 작용을 느껴봤는데 친구들한테 그런 경험담을 얘기하다가 하드드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예,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는 알겠고 그러면 좀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좀 짧게 어떻게 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현재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주로 수사와 사법 처리에 역량을 쏟는 데 집중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수사기관의 역량은 이미 상대적으로 높지만 다른 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혹은 마약 중독자의 치료 재활에 관한 부분은 열악하다는 설명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약류 의약품 문제는 우리가 아직 잘 보지 못하는 구멍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마약하면 떠올렸던 고정관념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후속 보도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보도부, KBS 탐사보도부의 김용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